12번째 시간 박정희 1970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현중학교입니다. 준비합니다. 먼저 공책 프린트 준비하시는데요. 기말 키워드 14에 대해 해당하는 프린트 오늘 배워보고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채우기 위한 필기도구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수업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1960년대 박정희에 대해서 배웠으면 오늘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있는데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중심은 박정희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곳의 의장을 박정희가 하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반공국가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깨끗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주려고 애를 썼었죠. 반공과 경제개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헌법을 개헌합니다. 4.19 혁명으로 내각 책임제로 바뀐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1963년에 5대 대선에 박정희가 나와서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 대선 6대 대선에 또다시 박정희가 나와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 대통령제로 바꾼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직선제고 중임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크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형태로 정권을 잡았다, 크게 무리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주요 핵심 일들은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파독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와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3선 개헌, 그러니까 1대 대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선 나오고 두 번째 대선 나왔잖아요. 세 번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날치기로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 대선, 여기서 4를 더하면 되겠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 수업을 마쳤었습니다. 그러면 1971년 대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박정희 1970년대에 어떤 식으로 나라를 장악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핵심 내용은 죽을 때까지 1인자가 되고 싶었던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대선 박정희가 대통령 후보로 또다시 나왔고요. 그에 맞서는 신민당의 대표 주자는 바로 40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당시에 박정희 씨는 종신 총통제를 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의 승리였습니다. 김대중은 45%를 얻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53%를 얻으면서 세 번째 대통령에도 박정희가 당선되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박정희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71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1972년 7월 4일 남한과 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당시에 이후락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부장이고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앞으로 통일을 위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2인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우리 통일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후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과 남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내게 됩니다.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60년대 그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를 좌우했던 중심 핵심 이념이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1960년대 말에 북한이 미군 잠수함을 납치하기도 하고요.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막 울진, 삼척에 간첩을 대단위로 보내는 일도 있고, 굉장히 뭔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72년도에 통일을 위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앞세워서 통일하겠다라고 이렇게 대표들이 만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 이후의 상황을 위한 밑밥 작업이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통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10월 달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발표한 시기는요, 10월 17일 날 이제 헌법을 하겠다, 헌법을 고치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게 헌법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에 따라서 11월 21일 날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보시면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그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 유신헌법에 찬성하는, 뭐 이렇게 찬성하는 표를 아마 던졌겠죠. 그런 투표로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 정부는요, 이거를 왜 만드냐? 라고 하면은 통일을 하려면 뭔가 강력한 헌법,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을 바꿨던 것이죠. 이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뭐냐면요, 뭐 통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국민의 회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통일정책심의 개헌안 의결 및 확정.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들이 모여서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고요. 통일정책심의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 선거를 이곳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이 뽑히는 겁니다. 국민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요, 2,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 30세 이상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피선거권은 여러분 선거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피선거권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든 다음에 의장을 대통령이 맡고 이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합니다. 행정부의 대장이 대통령이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 조치권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뭔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냥 말만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는,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입법부도 장악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바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게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 기본인데 이 세 가지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모든 거를 다 장악하게 한 다음에 이들을 뽑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유신헌법 하에 대통령 박정희가 선출이 됩니다. 임기는 6년이었고요. 직선제 아니라 간선제였고요. 계속
뭐 중임 제한 이딴 거 없고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유신헌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임 제한 없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뭔가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한 법인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건가요?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한 박정희의 말이 맞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김대중이 얘기한 이 박정희를 또 뽑으면 그는 계속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김대중의 말이 맞은 건가요? 예, 김대중의 말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그 저번에 대선 주자였잖아요.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가 눈에 가시였던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부는요, 그를 납치하는 사건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죽을 뻔한 고비를 일본 호텔에서 납치돼서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김대중이 다시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마르고요. 얼굴도 이렇게 굉장히 상처가 있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울고 있는 김대중의 모습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랬어요. 그 호텔에 있는 김대중을 중앙정보부 요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납치를 해서 보트에 태워서 현해탄 가운데 있는 큰 배로 옮겨와요. 눈을 가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호텔에 있는데 납치당해서 눈을 가리더니 차에 태우더니 배에 태우더니 큰 배로 옮겨 태웁니다. 그러더니 2번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김대중을 꽁꽁 묶어놔요. 이 당시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남긴 게 있는데요. 이렇게 판자에 김대중을 묶고 큰 돌을 묶은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이불 같은 거 씌워야 죽을 때 잘 가라앉고 잘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50여 시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진 정확하지 않지만 일본인지 미국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헬기가 떴어요. 헬기가 뜨면서 여기서 김대중을 죽이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정부 쪽에서 다시 그를 서울로 데려와 풀어주고 가택연금 집안에 가두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인데요.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일을 더 기점으로 시위를 벌이게 돼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크게 대대적으로 벌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요, 긴급조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를 내려서 뭐 대학교 휴교령, 폐쇄령 뭐 이런 걸 내리고요.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벌이게 됩니다. 학생들이 뭐 제3의 뭐 얻은 암흑의 세력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공산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건을 꾸미게 되는 게 민청학년 사건인데요. 이 민청학년 사건의 중심부에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인혁당이 있어서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혁당 사건까지 꾸미게 됩니다. 잠깐 자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본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좀 보시면은요. 1973년 4월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약간 1,000명 이상이 구속되고요. 2,000명 가까이 이제 군부대로 끌려가고요.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족을 못해서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게 되는데 북한의 지령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다라고 하면서 23명 정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75년 4월 8일 날 사형 선고를 바로 내려요. 8명을 사형 선고를 내려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리면 바로 약간 지금 감옥에 뒀다가 이렇게 뭐 빨간 표로 이름을 적은 거를 사형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뒀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서 천천히 뭐 사형 집행을 하든지 하는데 사형 선고를 한 그날 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8명을 실제로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에게 비참한 모습인데요. 이 날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법이 사람을 죄 없이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법의 날로 정한 날이, 사법의 날로 정한 날이 바로 이날이기도 합니다. 4월 8일인데요. 인혁당 사건, 간첩 사건으로 꾸며서 북한의 지령으로 국가를 전복한다고 해서 꾸며서 사건을 꾸며서 사람을 진짜 법적으로 죽인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 그 이후에 묻혀 있다가 요즘 들어서 무죄 선고받은 2000년대 들어서 무죄 선고를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몰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반대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준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모든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장준하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의문의 실족사를 당하게 됩니다. 장준하 사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그 산으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밤에 산책을 나섰다가 그의 그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따라갔던 분만 혼자 내려와서 장준하 선생님께서 산에서 그 다리를 이렇게 걷다가 약간 넘어지셔서 굴러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장준하 실족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자 그 중앙정보부 쪽에서 요원들이 와서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차로도 가기 힘든 곳에 그의 묘지를 써서 그냥 이 사건을 묻어버리고 식구들은 요원들의 감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누구도 그 당시에 특히 식구들을 중심으로 그 장준하 선생님이 실제로 실족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지명을 받아서 대선 주자로 확정되는 날 비가 막 오더니 장준하 선생님의 묘지가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빗물에 휩쓸려서 장준하 선생님의 그 유골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 당시 장준하 선생님의 유골인데요. 그 뇌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함몰 자국이 있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실족을 하게 되면 산에서 굴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다쳤어야 되는데 이 머리에만 크게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있고요. 이게 그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해머의 모양과 일치한다고 해요. 이것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신이 깨끗해서 아무래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이 당시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장준하 선생의 유골 감식 결과 머리뼈 함몰 즉사한 이후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망치보다 아령보다 큰 돌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해머 아닌가라고 보기도 했었어요. 시신 추락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문사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누가 죽였겠거니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신반대 투쟁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요. 언론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언론을 쓰자 그 정부 쪽에서 광고사들을 다 막아요. 그래서 광고가 안 나가는 광고를 끊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에 이런 신문도 나요. 동아일보 광고 해약은 광고주와 업주 간의 문제다. 정부가 들어선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335 돈을 모아서 우리는 지원합니다. 동아일보에 격려를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보내요. 언론 자유 수호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정말 소신껏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악하게 너무 강력하게 탄압을 하자 약간 좀 1975년 정도부터는 좀 잦아들기 시작을 해요. 게다가 사회 분위기는 긴급조치 같은 걸 내밀면서 여성은 미니스커트, 뭐 무릎 위로 30cm 이상은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는 그냥 경찰이나 군인이 잡아가다가 너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라고 하면서 자르는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항이 잦아드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사장이 그냥 임의로
파산 선고를 내리고 회사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랑 이런 거 다 이익을 빼먹고 그냥 문 닫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진짜 어렵게 살고 있었던 여 직원들, 여공들이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밀린 월급만이라도 달라, 배고파 못 살겠다라고 시위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가 무력으로 탄압을 해요. 그러자 이 여 직원들이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던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 있는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김영삼을 찾아갑니다. 안 받아주면은 끝인데 그 신민당의 당원의 그 당 대표였던 김영삼이 우리 당사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시위하세요라고 하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보호를 해주면 그 박정희 정권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어느 날 밤 깡패를 동원한 군인, 경찰들이 신민당 당사를 들어가서 여자들을 다 끌어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참혹하게 진압을 해서 어떤 여공은 이 군인들,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었다. 근데 진짜 때려 죽인 다음에 던졌을지도 모르는 사건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참혹하게 진압을 하고 그리고 김영삼을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에서 제명해.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데 강압적으로 제명을 해버리고 김영삼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이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군인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시청 앞에 있는 탱크죠, 여러분. 탱크를 풀어서 우리가 너네를 강력하게 진압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는데 사람들이 쉽사리 집에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부마항쟁이 더 확대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12.6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그 박정희 정부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룸사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전한 가옥을 하나 짓고 거기에 그 당시 유행하던 연예인이나 이렇게 막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밀실 정치라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런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당시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분 여기다 앉혀서 기타 치라고 하고 이렇게 못생겨서 뒤돌아 있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예쁜 연예인 불러놓고 박정희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왔냐면 그의 경호실장인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가 같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부마항쟁 어떻게 할 거냐? 이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차지철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몇만 명을 죽이든 그냥 다 무력으로 진압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죽이자라고 얘기했대요. 김재규는 이 당시에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다.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술을 먹다가 가슴에서 권총을 꺼내서 차지철이랑 박정희에게 총을 겨눠서 쏴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10월 26일 날 일어나서 12.6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바로 대통령 박정희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을 재현하는 장면이에요.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통령 박정희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에서 복습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번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61년도에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의장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62년도에 개헌을 대통령제로 하고요. 방공과 경제개발을 앞세우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63년, 67년에 5대, 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파독 등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왔고요. 69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삼성개헌을 해서 71년도에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72년도에 유신헌법을 만들고요. 유신 저항 일어나는 걸 강력하게 탄압하고 부마항쟁도 탄압하다가 79년도 10월 26일 날 12.6 사건으로 생을 달리하게 되는 게 박정희 정부 대통령 18년 동안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개헌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48년 너무 먼가요?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대통령제였죠. 4년 동안
중임만 가능한 간선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당선되었죠. 52년도에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54년도에 4.45 개헌을 통해서 중임제헌을 철폐한 다음에 56년도에도 여기 안 했네요. 56년도에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60년도에도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4.19 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도에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62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개헌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5대 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69년 3선 개헌을 해서 71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한 번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죽음을 79년도에 맞이하게 되죠. 헌법만 바꾼 걸 한번 쭉 보면은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계속 당선되기 위해서,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기말 키워드 14번입니다. 3선 개헌을 통해서 69년도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죠. 평생 동안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 체제를 만들어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죠. 이를 유신 체제라고 합니다. 영구 집권과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였어요. 대통령 권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 장악하는 강력한 권한이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간선제 6년제였습니다. 다 옮겨 적으셨나요? 3초만 더 셀게요. 하나, 둘, 셋. 다 옮겨 적으셨죠? 2개밖에 안 됩니다. 다음 볼게요. 유신 반대 투쟁이 일어나는데 긴급조치 등으로 탄압을 합니다.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탄압하려고 하다가 죽게 되죠. 11.6 사태,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게 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줌에서 프린트 한번 확인할게요.